아버지, 보험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보험금 얼마나 나와요?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난 제게 자식들이 건넨 첫마디. 아버지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습니다. 위암 선고를 받던 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 걱정이 죽음보다 앞섰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 두 아들 공부시키고 7억짜리 아파트 한 채 일궜지만 정작 제가 평생 지어올린 가족이라는 건물은 기초부터 부실 공사였습니다. 투병 중인 아버지를 요양원에 밀어넣고 집부터 가로채려던 자식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자식들을 통째로 철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선택. 가슴을 울리고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68세 가장의 인생 완공식. 그 기막힌 반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마디마디 박힌 굳은 살은 이제 제 손등보다 두껍습니다. 비계에 끼어 끝이 틀어져 버린 새끼손가락은 68회를 버텨온 제 인생의 옹이 같습니다. 40회를 이 손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철근을 엮고 거푸집을 세우며 차가운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매끄럽게 마감을 밀어넣던 손. 새벽 5시 남들 잠든 시간에 차가운 도시락 가방 하나 들고 현장으로 나가는 게 제 삶의 정석이었습니다. 여름 뙤약볕 아래서 달궈진 철근을 나르고 겨울엔 살이 터져나가도 면장갑 한 겹에 의지해 버텼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남의 돈 허투루 탐내지 않은 빳빳한 청춘이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20년 전이었죠. 처음 이 집을 제 이름으로 장만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집사람과 둘이 밥상 머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외식 한 번에 손을 떨던 지독한 날들이 모여 만든 집입니다. 그게 제 전부입니다. 연금 월 80만 원에 통장 잔고 3천만 원. 평생을 현장에서 굴렀는데 막상 숫자로 펴놓으니 참으로 횡합니다. 그래도 억울한 적은 없었습니다. 장남 태호는 3번의 도전 끝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현장 화장실에 숨어 녀석의 합격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남 재훈이는 건설사 과장이 됐습니다. 거친 현장을 시키기 싫어 말렸지만 저보다 훨씬 번듯한 책상에 앉아있는 걸 보면 대견하기만 합니다. 녀석들 대학 등록금부터 어학연수, 결혼할 때 보태준 전세 자금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낡은 수첩의 날짜와 금액을 빼곡히 적어둔 건 훗날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이라는 자재가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그 공정 기록을 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잘 뻗은 건물처럼 우뚝 섰으니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집사람이 떠난 지 4년. 암이라는 놈은 손 쓸 틈도 없이 아내를 채갔습니다. 마지막 몇 달 현장을 쉬며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못하는 아들들을 보며 집사람은 제게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요. 그때는 그 말이 서운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내가 가고 나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바다처럼 넓어지더군요. 싱크대 앞에 서면 허전한 옆구리가 시리고 텅 빈 맞은편 식탁은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기일에는 혼자 소주를 따르며 중얼거립니다. 잘 지내고 있어. 애들도 다 제 밥벌이하고 사니까 걱정 말고. 아무도 대답 없는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돕니다.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윗배가 묵직하고 한 달 3살이 4kg나 빠졌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넘기려는데 현장 동료 녀석이 등 떠밀어 내과에 갔습니다. 2년 만에 해본 내시경이었습니다. 2년 전 검진 때만 해도 위험 증세 좀 있는 거 말고는 깨끗하다 그랬는데 내시경을 마치고 나온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으니 일주일 뒤에 결과 보러 오세요. 그날부터 일주일 뒤 다시 찾은 진료실. 결과지를 든 의사의 표정에서 저는 이미 읽었습니다. 위암 초기. 다행히 수술하면 예후는 좋을 거라고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마치 감당 못할 양의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벤치에 앉으니 11월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듭니다. 이상하게 죽는 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애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거든요. 태호는 애들 학원비에 허덕이고 재훈이는 건설 경기 탓에 살얼음판을 걷는다는데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결국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헛웃음을 삼킵니다. 평생 남의 집 단단하게 지어 올리며 살았는데 정작 내 몸뚱이는 부실 공사가 났구만. 보수 공사로 끝날지 아예 철거를 해야 할지 이런 순간에도 현장 용어나 떠올리는 제 자신이 우스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아직은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제가 지은 유일한 집으로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창밖 어둠을 헤아리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 집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상 앞에 앉아 있더군요. 저도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꿈인데도 밥이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을 혼자 알았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재훈이 번호를 눌렀다 다시 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뱉었을 때 돌아올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40년 차 기술자도 제 몸의 보수 공사를 혼자 결정하기는 버거웠습니다. 수술 후 입원 일주일, 그 뒤에 회복 기간. 간병인이라도 쓰게 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이 우습게 깨질 판이었습니다. 3천만 원. 누군가에겐 차 한 대 값도 안 되겠지만 저에겐 마지막 생명줄 같은 돈인데 그게 얼마나 버텨줄지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호가 먼저 오고 재훈이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녀석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자 저는 왠지 목이 타 물 한 잔을 떠놓고 식탁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이란다, 초기라더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아셨어요? 지난주에.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진심은 차마 뱉지 못했습니다. 재훈이는 시선을 바닥으로 깐 채 덧붙였습니다. 수술해야 하는 거죠? 건강보험은 되죠? 그래, 수술은 된다더라. 그런데 수술보다 그 뒤가 문제지. 간병도 필요할 테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녀석들의 입에서 기다렸다는 듯 변명들이 쏟아졌습니다. 첫째가 그러더군요. 아버지, 저 공무원 월급 빠는 거 아시잖아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숨이 막혀요. 솔직히 목돈 나갈 여력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둘째도 그의 질세라 말했습니다. 형은 그래도 안정적이기라도 하죠. 저는 요즘 건설 경기 아시잖아요.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두 놈이 번갈아가며 말을 내뱉는데 신기하게도 한마디도 겹치지 않더군요. 마치 현장 설계도라도 미리 맞춰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본심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수중에 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수술하고도 남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3천만 원. 태호 대학교 1학년 등록금 낼 때 통장 잔고가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때도 손이 떨렸지요. 어학연수 보낼 때, 두 놈 결혼 전세 자금 보태줄 때, 그렇게 모으고 깎아내서 지금 남은 게 그 돈입니다. 평생 집 짓고 남은 흙더미 딱 그만큼 남은 게 제 68 인생의 잔고입니다. 아버지, 일단 있는 돈 그걸로 수술하시고 상황 봐서 저희가 도울게요. 태호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황 봐서. 그 말이 참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야 돕겠다는 건지 그 기준은 끝내 말하지 않더군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무언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손이 떨려 들킬 것 같았으니까요. 두 놈이 돌아간 뒤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까만 표지가 손때에 반들반들해진 기록장. 태호 등록금, 재훈이 연수비, 결혼 전세자금, 손주 돌잔치 비용까지 깨알같이 적힌 숫자들. 받을 생각으로 적은 게 아니었는데 돈 앞에 서늘해진 녀석들의 태도를 보고 나니 그 숫자들이 오늘따라 왜 이리 슬프고 섭섭하던지요. 기록이었을 뿐인데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는 제 손끝이 참으로 시렸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바쁜 놈들이지 요즘 세상이 오죽 팍팍하면 그러겠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텅 빈 가슴 속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설마 아버지를 끝까지 모른 척 하겠냐고, 막상 힘들 땐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믿기로 하고 그날 밤엔 일찍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집사람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요.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리 야속하게 들렸을까요?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성껏 지어올린 이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말입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빠를수록 좋다고, 초기라도 암은 기다려주는 법이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안내 데스크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술 예약하려면 보호자가 꼭 와야 합니까? 그 한마디를 묻기가 싫어서였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라는 말이 되돌아올까봐, 제 처지가 들통날까봐 겁이 났습니다. 직원이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를 물어보려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접수 도와드릴게요. 12월 둘째 주로 잡았습니다. 입원일, 수술일, 퇴원 예정일. 이 중대한 공정을 혼자 들여다보고 있어도 되는 건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태호에게 전화를 걸면 뭐라고 첫마디를 떼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날짜 잡았다. 이 쉬운 말이 왜 그리 무거운지, 부탁하는 걸 평생의 수치로 알고 살았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로 손등을 대여섯 반을 꿰맨 날도 집에 와서 묵묵히 밥을 먹던 저였습니다. 기겁하는 집사람에게 별거 아니야 라고 받아치던 저한테 혀를 차던 그 잔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었습니다. 결국 태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은 녀석의 목소리 너머로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자리를 옮기는 듯 하더니 소음이 조금 잦아들더군요. 아버지다. 수술 날짜 잡았다. 12월 둘째 주다. 아버지, 저 지금 가족들이랑 해외에 나와 있어요. 신호가 잘 안 잡히네요. 어디냐? 베트남이요. 이번 주말에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오면 연락해라. 네, 건강 잘 챙기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 암 수술을 앞둔 아버지에게 무미건조하게 툭 내뱉던 그 말에 가슴이 시릿했습니다. 며칠 전 대출 이자에 숨이 막힌다던 아들은 지금 바다 건너 어디에선가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이에게 걸었을 땐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라운딩 중이에요. 끝나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밝은 목소리 뒤로 누군가 굿샷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연락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광명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 잎이 다 졌더군요. 매일 보던 나무인데 언제 저렇게 헐벗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저도 녀석들에겐 그저 매일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 같았겠지요. 뿌리가 썩든 가지가 꺾이든 베어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 말입니다. 그래, 바쁘겠지. 내가 저 나이 때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제주도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자식들은 해외도 가고 골프도 치니 얼마나 좋으냐.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달걀 3개로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살아있을 땐 왜 이렇게 두껍고 투박하게 하냐며 타박하던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텅 빈 맞은편 식탁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따라 그 자리가 운동장만큼 넓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까만 표지가 반들반들해진 제 인생의 기록부.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다 문득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수첩에 적힌 그 수많은 날 중 녀석들이 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온 날이 며칠이나 될까?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바쁜 거라고, 수술날엔 분명히 올 거라고.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40해를 보낸 노련한 기술자의 감각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 박힌 작은 돌멩이 하나가 결국 거대한 벽을 갈라지게 하듯 제 인생이라는 건물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여전히 매끄러워 보였지만 안쪽에서부터 지직거리며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모른 척하며 억지로 감은 눈 안쪽으로 흐르는 한기를 견뎌냈습니다.
수술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이 떠지더군요. 이번 가방은 이미 사흘 전에 싸뒀습니다. 속옷, 수건, 칫솔. 40해 넘게 거친 현장을 누빈 몸뚱이 하나 밀어가는데 짐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서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집사람이 쓰던 방까지. 별것도 없는 낡은 풍경을 왜 그리 오래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이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쓸데없는 잡념이라 여기며 얼른 털어냈습니다. 둘째 재훈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니 연차를 썼다고 하더군요. 얼굴을 보니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왔구나 싶었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악수도 포옹도 없이 그저 덤덤하게 마주 섰습니다. 간호사가 내미는 서류를 훑어보던 재훈이가 볼펜을 들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버지, 저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수술 얼마나 걸린대요? 서너 시간이라더구나. 그럼 오후 2시 전엔 끝나는 거죠? 간호사가 와서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재훈이는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왔으니 됐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수술실로 향하는 폭도는 끝없이 길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형광등 불빛 아래로 침대 바퀴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이미 혼자인 것에 익숙해진 제 처지가 더 쓸쓸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박석주 환자분. 재훈이를 한번 봤습니다. 다녀오마. 네, 아버지. 잘 될 겁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니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이고 고개를 돌리니 핸드폰을 보던 재훈이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달려왔다는 태호도 양복 차림으로 서 있더군요. 형제는 마주치자마자 투닥거렸습니다. 형은 왜 이제 와? 야, 나 퇴근하자마자 온 거야. 형은 연차 하루도 못 써?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좀 어떠냐는 말, 많이 힘들었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태호가 제 손을 짧게 한번 잡았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됐대요. 근데 혹시 보험 들어둔 거 있으세요? 암보험이나 실손 같은 거. 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병원비 정산할 때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재훈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서류 미리 준비해야 보험금 빨리 나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냐며 묻기도 전에 보험금부터 계산하는 녀석들. 마취도 채 깨지 않은 아버지에게 첫마디가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들은 출근을 핑계로 집에 갔습니다. 간병인이 올 거니 걱정 말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병실에 홀로 남아 다른 환자 가족들의 다정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물 드릴까요? 링거줄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깊은 감정은 눈물조차 말라버리게 하나 봅니다. 그날 밤 녀석들에게서 안부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제 생애 가장 깊은 잠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날 재훈이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짙은 남색 외제차였습니다. 건설 경기가 최악이라 언제 잘릴지 모른다던 녀석이 번쩍이는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호 내외도 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현관에서 맞이하는데 손에 든 가방이 한눈에 봐도 명품이었습니다. 아버님, 다행이에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자 둘째 며느리가 과일을 깎으며 은근히 찔러봤습니다. 형님, 가방 예쁘네요? 그냥 간단히 들려고 산 거야. 첫째 며느리가 든 그 가방 하나가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죽을 먹는 자리에서 태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겠어요. 혼자 요양하시기도 힘들고 간병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아버지가 가진 자산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산. 이 집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재훈이가 받아쳤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죠. 아파트 정리하면 좋은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큰 며느리는 집이 좁아 지금은 못 모신다며 아파트를 처분해 합치면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자기네는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워서 좋다며 경쟁하듯 끼어들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쟁탈전이었습니다. 저는 죽 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 며느리들의 수다, 그 모든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들이 맴돌았습니다. 보험금을 묻던 태호, 번쩍이는 외제차와 명품 가방.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평생 수첩에 적어온 그 수많은 숫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들이 돌아가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창밖 광명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저 불빛 사이에서 콘크리트를 올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자식들에겐 그저 숫자로 보인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와 집사람에겐 삶 그 자체였던 이 집이 말입니다.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비로소 천천히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태어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겁니다. 낮 동안 간병인 아주머니가 다녀가고 나면 저녁은 다시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수술 부위는 여전히 욱신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지만 저는 밤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광명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제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아들들에게서 연락이 왔느냐고요. 사흘째 되던 날 태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몸조리 잘하세요. 이틀 뒤엔 재훈이가 보냈더군요. 회복 잘하고 계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탑장을 기다리는 안부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도리를 전송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영수증 같은 문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읽어버린 설계도에 더 보탤 낙서가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쉬면서 부동산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광명 아파트 화면에 뜬 숫자는 7억 5천.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집사람과 밥상머리에서 계산기 두드리며 읽어낸 성체가 이제 그만한 가치로 환산되더군요. 그 돈이 탐난 게 아닙니다. 그 돈만 있으면 적어도 아들 녀석들의 눈치는 안 보고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간병비도 병원비도 앞으로 남은 제 생애 공사비도 내 손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 말입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모진가? 싶다가도 재훈이의 문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 공허한 말 뒤에 저를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끙끙 앓아야 하는 건 결국 저 박석주였습니다. 낡은 수첩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박석주,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3개월 뒤 동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20년 넘게 산 집이 나가는 데는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집사람과 처음 이사 오던 날의 설렘, 아내가 마지막으로 숨 쉬었던 그날 방의 공기, 그 모든 기억을 남의 손에 넘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부실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시작하려는 기술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잔금을 치른 날 바로 핸드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번호 좀 바꿔주세요. 직원이 이것저것 묻지만 저는 그냥 새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번호를 끊는 게 인연을 끊는 것 같아 무섭지 않냐고요? 아니요. 정작 필요할 때 한 번도 먼저 울리지 않던 번호에 더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대리점을 나설 때 불어온 찬바람이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제 발길이 향한 곳은 고향 전라도 장흥이었습니다. 20살에 서울로 상경하며 다신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곳. 편백나무 숲이 깊고 공기가 느릿하게 흐르는 그곳이 위암 수술을 마친 제 눈엔 비로소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과 암 진단금 3천만 원. 서울에선 자식들 눈치 보느라 빠듯하던 그 돈이 장흥에서는 저를 지켜줄 든든한 성벽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장흥에 내려오기 전 부동산을 2군데 들렀습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매물을 찾아봤어요. 편백나무 숲 근처 마당 딸린 단층집. 조건을 딱 2가지만 잡았습니다. 텃밭을 일굴 수 있는 마당, 그리고 조용한 곳. 장흥 부동산 사장이 몇 군데를 보여줬어요. 2번째로 들어간 집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아직 겨울이라 가지만 앙상했는데 그 가지 모양이 왠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좀 놀란 것 같았어요. 둘러보지도 않고 바로 결정하냐고. 집은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저 감나무는 못 고치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으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짐을 쌀 때 수첩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한 날짜와 금액들 버릴까 하다 결국 챙겼습니다. 제 인생의 공정 기록이니까요. 다만 이제 새로운 날짜는 적지 않을 겁니다. 제 수첩은 이미 마지막 줄에서 완공되었으니까요. 이사 트럭이 떠나던 날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서 버텨온 제 자신에게 그리고 집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광명의 아파트 단지가 멀어질수록 제 숨통은 역설적으로 더 크게 트이고 있었습니다. 차장 밖으로 풍경이 바뀌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빽빽하던 아파트 숲이 거치고 누런 논과 야트막한 산등성이가 이어지더니 하늘이 점점 넓어지더군요. 서울에서는 건물 사이로 조각난 하늘만 보고 살았는데 이곳의 하늘은 막힘없이 끝에서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은 마을 안쪽 편백나무 숲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편백나무 특유의 알싸한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평생 콘크리트 가루 냄새만 맡고 살던 코에 이 향기가 어찌나 낯설던지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수술 자국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니 자풀이 무성하더군요. 손볼 때가 천지였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내 손을 기다리는 땅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첫 며칠은 그저 쉬었습니다. 수술한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이면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처음엔 어색해 자꾸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울에선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 사람 소리에 묻혀 살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정막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감나무 가지에 앉아 우는 소리가 어찌나 맑던지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운이 좀 나면서부터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풀을 뽑고 흙을 뒤집어 텃밭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40해 동안 차가운 콘크리트만 매만지던 손으로 처음 흙을 만져봤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흙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참 따뜻하더군요. 콘크리트는 단단하지만 차갑고 굽고 나면 거부할 수 없는 벽이 되지만 흙은 달랐습니다. 파면 팔수록 포근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평생 남의 집 기초만 닦아주던 손으로 이제야 오롯이 제 인생의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흔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 등이 꼿꼿한 분이었습니다. 서울서 내려왔다고? 혼자요? 네, 혼자 왔습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네. 그 고생 많다는 투박한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에 싼 된장 단지를 내미셨습니다. 직접 담근 거니 혼자 밥 해 먹을 때 꼭 챙겨 먹으라면서요. 아들들에게서 이런 따뜻한 덩어리를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들러 텃밭에 무얼 심을지, 시골 겨울은 어떻게 나야 할지 일러주셨습니다. 깻잎과 고추 모종을 나눠주시며 심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땐 마당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사람 하나 살렸구만. 잘 왔어. 여기 공기가 약이여, 약. 할머니의 웃음에는 무언가를 바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반가워 웃는 그 무해한 미소를 보며 저는 제가 서울에서 얼마나 날 선 채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이면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봅니다. 서울 불빛에 가려져 있던 별들이 여기선 쏟아질 듯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이 항상 저 위에 있었는데 저는 왜 조급하게 땅만 보고 살았을까요? 문득 태호 생각이 났습니다. 원망이나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밤새 불 켜놓고 수험 공부를 하던 그 어린 태호는 언제부터 저런 괴물이 되었나?
아니면 제가 자식의 마음은 보지 못한 채 뒷바라지라는 이름의 콘크리트만 쏟아부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후회나 미련은 편백나무 숲의 바람에 실어 보낼 때가 됐으니까요. 서울에 있을 때는 혼자라는 게 죽을 만큼 두려워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고요함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막 속에서 처음으로 박석주라는 사람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도 아버지도 현장 기술자도 아닌 한 인간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고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는지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편백나무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장흥에서 봄을 맞았습니다. 겨울내 앙상하던 감나무 가지에 연두빛 잎사귀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더군요. 매일 아침마당에 나와 그 어린 잎들을 들여다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한 뼘 더 자란 게 별것도 아닌데 그게 어찌나 반갑고 기특하던지요. 서울에서는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바삐 쫓기다 보면 어느새 에어컨을 켜고 또 어느새 코트를 꺼내 입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곳의 계절은 천천히 아주 정직하게 걸어왔습니다. 텃밭에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모종을 한 움큼 가져다 주셨습니다. 너무 깊이 묻지 말라는 할머니의 핀잔을 들으며 쪼그려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콘크리트는 틀을 잡고 부어넣고 억지로 굳혀야 모양이 나지만 흙은 달랐습니다. 그저 자랄 수 있는 자리만 내어주면 씨앗이 알아서 생명을 밀어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강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저 제 속도대로 자라게 놔두는 것. 평생 집을 지으면서도 몰랐던 진리를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야 흙을 통해 배웁니다. 마을회관에 처음 발을 들인 건 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고 어울리는 체질이 아니라 구석에 조용히 앉아만 있었지요. 그때 한 어르신이 툭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서울서 왔다며? 뭐 하던 사람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본물이 터졌습니다. 당신도 젊을 적 노가다 좀 뛰어봤다며 시작된 이야기는 1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회관 나들이가 습관이 됐습니다. 거기 모인 노인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픈 이, 주머니 사정 걱정하는 이들. 살아온 모양새는 달라도 비슷한 데서 아파하고 비슷한 데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내 속을 다 보이지 않아도 같은 시대를 건너온 사람들끼리만 아는 온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텃밭의 깻잎이 제 손바닥만큼 커졌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며 인맥을 살피고 고추꽃이 피었나 들여다보는 걱정이 참 달콤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식 걱정, 돈 걱정, 몸 걱정 같은 무거운 것들만 짊어지고 살았는데 이곳에선 깻잎이 잘 자라나 하는 가벼운 걱정만 하면 됐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제가 키운 깻잎을 맛보시더니 손이 좋아서 그런지 맛이 일품이네라며 웃으셨습니다. 평생 건물이나 올리던 무뚝뚝한 손인 줄 알았는데 생명을 키워낼 줄도 아는 손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감나무에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그 풍성한 결실을 혼자 다 먹을 수 없어 마을 어르신들과 나눴습니다. 박씨, 이제 진짜 농사꾼 다 됐네. 다들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울에선 혼자 소주나 들이켰지 이렇게 사람들과 마주보며 웃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군요.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평생 태호 아버님, 재훈이 아빠, 박 소장으로만 불리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면 제 살을 깎아서라도 대줬고 그게 가장의 도리라 믿으며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정작 박석주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지 한 번도 물어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박석주를 통째로 덮어버린 채 살았던 겁니다. 초겨울 바람이 편백나무 숲에서 불어오던 어느 오후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차가 따뜻한 건지 이 자리가 따뜻한 건지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문득 집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여기 참 좋다. 다음으로 미뤘던 여행 대신 여기라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눈시울이 시큰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으니까요. 가슴을 조이는 슬픔과 달리 그리움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법이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집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여보, 공기 참 좋네요. 여기서 우리 오래 살아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장흥에 내려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고 마당의 감나무는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저도 저 가지처럼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땅속 깊이 박힌 뿌리가 이제는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음을 느낍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겨울 채비를 위해 마른 고추대를 걷어내고 흙을 뒤집는 괭이질을 하고 있었지요. 마을 골목에 낯선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짙은 남색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재훈이의 차였습니다. 차에서는 재훈이뿐만 아니라 태호와 두 며느리까지 4사람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저는 괭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하는 자식들. 아버지 건강은 어떠냐? 수술한 자리는 잘 아물었냐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차문이 닫히기 무섭게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파신 거 맞아요? 연락도 안 되고 번호까지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잖아요. 재훈이도 굳은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세요? 저희 상속은요? 이 시골 구석에서 혼자 이러고 계시는 게 자식들 망신 주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큰 며느리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며 울먹였고 둘째 며느리는 벌써 이 집의 가치를 계산하듯 마당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듣는 내내 저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가슴이 떨리고 해명이라도 하려 했겠지만 흙을 만지며 살아온 지난 1년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괭이를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너희는 이 아비의 건강이 어떠냐고 묻지 않는구나. 수술하고 1년이 지났는데 밥은 잘 먹고 사는지 그 한마디가 그리도 어렵더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판 7억 그 돈은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다. 평생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부서진 것에 대한 내 인생의 퇴직금이다.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쓴 돈에 너희가 무슨 권리가 있냐. 태호가 입을 벙긋거리자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라는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 상속받지 못해 너희의 삶이 가난해진다면 그건 부모 탓이 아니다. 스스로 일구지 못한 너희 인생의 부실함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장흥의 바람과 햇볕 아래서 이미 다 삭혀진 감정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시선을 피했고 태호는 허망한 듯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다시 괭이를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하고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괭이가 땅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뒤 시동 걸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괭이 자루를 쥔 손은 1년 전 수술실 앞에서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흥의 노을이 내려앉으며 편백나무 숲 너머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텃밭 앞에 서서 그 장엄한 낙조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그늘이 되려다 정작 본인의 빛을 잃어버리는 삶은 결코 완공될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지킬 때 자식도 비로소 제 발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이제야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을 아래 선 저의 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이 노을이, 이 땅이 온전히 저 박석주의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하고 단단한 그림자였습니다. 자식이라는 나무에 모든 걸음을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의 대지가 메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식의 성공은 결코 부모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식의 안부 전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태양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오직 자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 또한 누군가의 배경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찬란한 노을이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조제에 무슨 이혼이야?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경제권 없이 살아온 탓에 평생 생활비 받았으며 숨죽여 산 38년. 남편은 늘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는 주제에 제 유일한 낙이었던 동네 배드민턴 모임에 나갈 때면 동네 아줌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한눈이라도 팔 생각인가 보지. 바람나려고 환장한 게 아니고서야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평생 참고 살 줄만 알았던 제가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고요. 지옥 같은 삶 끝에 제가 선택한 61살 김명란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올해 61 김명란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참 겁이 없고 웃음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친구들을 몰고 다녔고 어디를 가나 활발하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여동생 하나를 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22살 되던 해 다니던 회사의 선배 언니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살면서 절대 한눈 팔지 않겠다던 그 말 한마디를 믿고 23살 어린 나이에 덜컥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남편은 숨이 막힐 정도로 권위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그늘 아래서 제 목소리는 점점 지워졌고 어느덧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집안에 가구처럼 덩그러니 놓인 채 눈치만 보는 아내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젊은 날에는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 시어머니께 대를 이을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라며 모진 구박과 냉대를 받았어요. 그 서러운 5년의 세월은 지금도 가슴에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29이 되던 해 기적처럼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생했다며 저를 인정해 주셨고 그로부터 3년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격리회사에 다니며 내 돈을 벌던 당당함이 있었지만 출산 후에는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도 그러길 원했어요.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라는 자리만 있었을 뿐이지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가정을 꾸리느라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그게 참 가슴에 사무치도록 죄송하고 그리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믿을 사람은 오직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고 오빠와 여동생은 제 고향 무안에 남았거든요.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젊은 날부터 돈만큼은 꼬박꼬박 벌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가장으로서의 책임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쉬는 날에는 접대니 모임이니 자기 취미 활동을 즐기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가정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숨막히게 살았지만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며 돈 벌어다 주는 가장이니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젊은 날 약속했던 한눈 팔지 않겠다는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딱 그 말만 지키고 다른 건 다 안 지켜서 문제였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버텨온 제 일상은 남편이 2년 전 61 되던 해에 정년 퇴직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게 되면서부터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삼시세끼 꼬박 밥을 차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남편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기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골프와 테니스를 치러 다니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만끽하면서도 제가 유일한 낙으로 삼아나가는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은 눈에 불을 켜고 싫어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배드민턴 라켓을 챙겨 나서는 저를 향해 남편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비아냥거렸습니다. 돈 한 푼 안 벌어본 여편네가 나이 먹고 밖으로 돌면서 돈 쓰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는 주제에 그 나이에 배드민턴은 무슨 동네 아줌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한눈이라도 팔 생각인가 보지. 바람 나려고 환장한 게 아니고서야 원. 그 모욕적인 말에 가슴이 가빠왔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신발장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집에서 저는 경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권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온 가사도우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제가 그저 집에서 놀고 먹는 식충이로만 보이나 봅니다. 제가 밖에서 쓰는 몇만 원은 바람기가 도진 추태고 본인이 골프 치며 쓰는 수백만 원은 당연한 품위 유지비라니. 결혼 생활 40년 가까이 같이 살아오는 동안 제 생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그저 간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일찍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은 남편이 퇴직하던 해에 29의 나이로 일찍 예쁜 짝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아들 결혼을 시키고 싶어 했고 아들 역시 그렇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집을 나갔습니다. 배드민턴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동호회에 다니는 영자 언니가 늘 저에게 하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명란아, 우리 나이에 이렇게라도 밖으로 안 나오면 숨 막혀 죽어.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속으로 골마 터지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넘겼지만 사실 그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내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배드민턴장에서 셔틀콕을 치는 동안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동호회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그 짧은 시간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산소였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무거워졌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항상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야 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기 전 마지막 숨을 꾹 참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거실 텔레비전 앞에 대자로 앉아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슬쩍 눈길을 주더니 대뜸 신경질적인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저녁은?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제 와? 금방 차려줄게요. 아니, 무슨 운동을 한나절씩이나 하고 다녀. 집에서 살림이나 그렇게 신경 좀 쓰지.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고기를 꺼내고 밥을 안 치고 찌개를 끓이는 동안 등 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38년 동안 이런 풍경이 대체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까요? 결국 제 삶의 끝은 늘 이 좁은 부엌 구석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 부르면 남편은 당연한 듯 식탁에 앉아 말없이 수저를 들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대화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가끔 뉴스 얘기나 휴대폰 주식 앱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뿐 저에게 무언가를 묻거나 제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적막한 식탁 앞에 앉아 내가 이 사람 눈에는 그저 투명 인간에 불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유난히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남편의 하루는 아침 운동, 낮잠, 텔레비전 시청이 전부인 단조로운 일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지루한 일상 속에서 남편이 유일하게 생기를 띠는 시간은 오직 골프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는 날뿐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비싼 옷을 골라 입었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씁쓸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어두워진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저녁 문득 싱크대 앞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주름진 눈가, 윤기 없이 푸석해진 머리카락,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 23살의 그 활발하고 겁없던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만 철저히 지워진 채 살아왔을 뿐, 제 이름 김명란 석자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어느새 소파에 길게 누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TV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골프 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끄고 베란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놓인 화분들에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화분 몇 개만이 제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리고 오롯이 저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빼곡하게 반짝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집들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처럼 이렇게 외롭고 시린 밤을 보내는 여자가 또 있을까? 아니면 다들 나처럼 참고 사는 걸까? 정답을 알 수 없는 쓸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저는 그날 밤도 차가운 침대에 누워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숨막히는 하루가 소리 없이 반복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유독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해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채소값에 깜짝 놀라곤 했어요. 남편이 퇴직 전부터 주던 생활비 200만 원으로 살림을 꾸리려니 가계부는 도저히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평생 건설사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지금 사는 6억짜리 아파트도 대출 한 푼 없이 깨끗했고 작년에 받은 퇴직금만 해도 1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따로 모아둔 예금 4억에 혼자 굴리는 주식이며 이런저런 자산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 거라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도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만한 재산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그 돈이 통장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저는 그저 다달이 주는 생활비만 받아 쓰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돈을 쥔 남편은 왕이었고 저는 고용된 가사도우미 같았습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냐고요? 남편은 삼시세끼 같은 음식은 먹기 싫어했고 나이가 드니 체력 보충해야 한다며 한 끼는 꼭 고기 반찬을 원했습니다. 입맛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이거 싫다 저거 싫다, 나이 60이 넘어도 반찬 투정은 여전했어요. 게다가 남편 영양제며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까지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그 생활비 안에서 내야 했으니 늘 빠듯할 수밖에 없었지요. 참다 못해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채소값이며 뭐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주는 돈으로는 한 달 버티기가 너무 빠듯해요. 조금만 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삼시세끼밥 차려 먹는 거 말고 당신이 쓰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디다 빼돌리는 거 아니야? 앞으로 영수증 하나하나 다 끊어와. 돈 타령하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사람이 아껴 쓸 줄 알아야지. 자존심이 짓밟히다 못해 가루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집구석 꼬라지가 이게 뭐냐, 집안꼴 잘 돌아간다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던 남편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침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안방 문을 열고 거실에 있는 남편을 향해 쉰 목소리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골프복을 챙겨 입으며 저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나 오늘 골프 모임 있어서 나가야 해. 집에서 맨날 쉬는 사람이 도대체 아플 일이 뭐가 있다고 유난이야. 유난은? 그 정도는 혼자 옷 챙겨 입고 병원 갔다 와. 꾀병 부리지 말고. 냉정하게 문을 닫고 나가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서러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진료를 받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서 혼자 민망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밤이 되자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머리맡에서 제 거친 숨소리가 들리자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진짜. 당신 숨소리 짜증나서 잠을 못 자겠으니까 사람 잠 방해하지 말고 당장 다른 방 가서 자. 일부러 나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프다는데 숨소리조차 듣기 싫다며 쫓아내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캄캄한 작은 방으로 걸어가며 저는 밤새도록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에게 던진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 숨소리조차 듣기 싫다는 사람과 저는 왜 이날 이때까지 함께 살았던 걸까요? 참 서글픈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방에서 눈을 뜨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열은 좀 내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제 얼굴을 보더니 밥은? 하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신경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도대체 뭘까? 38년을 같이 산 부부가 맞나?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렸을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영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드민턴장에 안 나오니 무슨 일이 있냐는 안부 전화였어요. 저는 감기 때문에 며칠 못 나갈 것 같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눈부시게 맑고 화창하더군요.
저렇게 좋은 날씨에 저 혼자 이 어두운 거실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또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무심코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오늘은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창문 너머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밤하늘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겨난 것을 느꼈습니다. 긴 세월 단단하게 굳어있던 어찌됐든 참고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의 말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처음 든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할 즈음 그때 처음으로 나도 내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다 커서 손이 덜 가니까 시간도 여유도 생겼겠다. 지인의 소개로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볼까 싶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제 활발한 성격에도 참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우리 아들도 다 컸고 하니까 나도 뭐 좀 해볼까 싶어서요. 보험 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남편은 보던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콧방귀를 뀌더군요. 뭐, 보험?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사람들한테 굽실거리면서 보험 들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내조나 잘해.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데 당신까지 나가서 뭐 한다고 그래? 남들 보기에도 우습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또 흘렀고 이제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러움 속에 누워 있는데 그 옛날 일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그때 내가 더 우겨서라도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좀 달라졌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흘러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가 이제 갓 돌이 지난 손주를 데리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중견기업 엔지니어가 되었고 제 앞가림하며 잘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아버지를 속으로는 무서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을 책임져 온 단단한 아버지를 존경하는 복잡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집에서 기죽어 지내는 저를 안쓰러워하는 참 착한 아들이었지요.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온다기에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차려내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은 나이 60이 되도록 아직도 음식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춰?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집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순식간에 밥상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보았고 아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입맛에는 딱 맞는데요.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말씀이 좀 심하세요. 하지만
권위의 정점에 서 있는 남편 앞에서는 아들도 더는 크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자식 앞에서만큼은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저는 아내도 한 사람의 여자도 아닌 그저 막대해도 되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 섞인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손주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도 모른 채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그 천진한 웃음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좀 더 크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무시당하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자 저는 더 이상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녁 늦게 돌아가고 난 뒤 정막만 남은 거실에서 남편은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겉옷을 챙겨 입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뚱한 얼굴 안 보려면 내가 나가야지.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그 빈집에서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난받으며 살 수 없었어요. 참아왔던 제 안의 분노가 그날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제 옷까지 몇 벌을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옷을 제대로 개지도 못했습니다. 캐리어를 닫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결연한 표정의 제 얼굴이 거기 서 있더군요. 더는 단 1분도 이 집의 숨막히는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뛰쳐나와 아들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잠시 망설여졌어요. 이 늦은 밤에 갑자기 찾아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놀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예전의 미련한 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늦은 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제 모습에 아들과 며느리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대충 아버지와 다투고 나왔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당황하면서도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당분간 저희 집에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계세요. 며느리도 얼른 작은 방에 이불을 내어주며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아까 아버님께서 속상한 말씀하셔서 그렇죠? 마음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지내게 되니 처음 며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숨막히던 남편이 없는 공간에서 오는 해방감 때문이었겠지요. 이제 갓 돌이 지난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와 제 무릎에 톡하고 안기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움이 잠시 남아 잊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따윈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하다 못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당신 나이 먹고 도대체 무슨 추태야? 괜히 아들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 눈치 보이게 민폐 끼치지 말고 쓸데없는 자존심 그만 부리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그 뻔뻔한 태도에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절대 안 들어가니까 당신 혼자 그 잘난 집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는 소리를 지르듯 그 한마디를 던지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결단코 그 생지옥 같은 집으로는 다시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제 사정을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면서부터 집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육아에 지쳐있던 며느리는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니 마음이 놓였는지 손주를 제게 맡기고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개인 볼일을 보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잠깐 미용실만 좀 다녀와도 될까요? 하던 말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요. 애 좀 부탁드려요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손주를 돌보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저녁 밥상을 차리는 일들이 고스란히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손주를 보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동안 외출 후 돌아온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시어머니 대접 받으려고 온 건 아니니까 아들 집에서 이 정도 일은 해줘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속으로 몇 번이나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시큰거리는 손목을 주무르고 쑤셔오는 무릎을 두드릴 때마다 밀려드는 씁쓸함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집에서나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 집에서나 내 위치는 결국 똑같구나 싶어 제 처지가 서글프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재우다가 문득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2년 전 아들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사진 속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사진 속의 여자와 지금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친구 결혼식에 다녀온다며 아침부터 한껏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손주 밥을 짓고 간식을 먹이고 낮잠을 재운 뒤 잠깐 틈을 내어 쌓인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찬거리 준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며느리가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 위에 차려진 밥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서 밥 안 먹었으면 와서 좀 먹어. 준호는 방금 내가 재웠어.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감사해요, 어머니.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저는 불이 꺼진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찌개를 앞에 두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언제까지나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나무여야 하는 걸까? 갈 곳 없는 저는 아들 집에서 조차 눈치를 보며 손주를 돌보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보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이 제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적어도 여기서는 남편에게 당했던 것처럼 대놓고 무시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서글픈 위로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아들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모두가 잠든 12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던 길에 안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아들 내외에 심상치 않은 대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거실까지 서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도대체 언제 가시는 거야? 나 진짜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집에서 편하게 옷도 못 입고 사사건건 시어머니 눈치 보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 이제 대충 아버님이랑 화해하시고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목소리를 잔뜩 낮추며 변호하듯 말하더군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당신 힘들다고 준호 다 봐주시고 집안 살림 다 해주시고 우리 먹을 것까지 다 해주시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며느리는 지지 않고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누가 살림해달래? 내 살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가시라고 해. 나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제 가슴은 도끼로 찍힌 듯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아 도망쳐온 저였는데 자식의 집에서조차 저는 그저 부부싸움의 원인이자 불편한 짐덩어리였던 거예요. 저는 까치발로 조용히 작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주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 품에서 곤히 자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거지요. 맞아요. 제가 친정 엄마도 아닌데 속이 편할 리가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 한 달 넘게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화장실 갈 때도, 옷차림 하나 신경 쓸 때도, 부부끼리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저라는 존재가 늘 옆에 서성이고 있었을 테니까요. 며느리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손주의 아침을 챙기고 부엌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작은 방으로 들어와 캐리어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차곡차곡 개어 넣으면서도 어젯밤 들었던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제발 좀 가시라고 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한복판에 다시 한번 깊숙이 박혔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이제 내 아버지 혼자 있은 지도 오래됐고 하니 집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아들이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아버지랑 화해하신 거예요? 화해랄 게 뭐 있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니. 늦겠다. 어서 출근해야지. 준호 잘 챙기고. 아들은 그래도 좀 더 계셔도 되는데. 라며 미안한 듯 말끝을 흐렸지만 저를 더 강하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그 옅은 안도의 표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일부러 외면하려 했지만 그 표정 하나가 제 마음을 더없이 차갑고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며 출근하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은 그 순간까지 저는 애써 미소를 잃지 않으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도 하나뿐인 자식에게도 결국 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넓디 넓은 이 세상 천지에 저라는 사람 하나 온전히 발 붙일 곳이 단 한 평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린 손으로 캐리어를 붙잡고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삶이 어쩌면 철저히 실패한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도 갈 곳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참 오랜만에 고향에 있는 여동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더니 언제나처럼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목이 꽉 메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제 수화기 너머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지?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 우리 집으로 와. 기차표 끊으면 연락하고. 제가 굳이 입을 열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제 속을 다 알아주는 참 착한 동생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가끔 남편이랑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면 매일 붙어 사는 것처럼 언니, 우리 집 놀러와. 여기 방 많아 하고. 제 무거운 마음을 언제나 다독여주던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남편 눈치를 보느라 동생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늘 에이 너무 멀어하고 웃으며 넘겨버리곤 했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이미 고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울역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먼 곳에는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줄 내 피부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역에서 전라도 무한행 기차표를 끊고 자리에 앉으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은 정말 아주 오랜만에 청해보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무안역에 도착하니 동생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시골에서 홀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언니의 연락에 속으로는 깜짝 놀랐을 텐데도 초라하고 헬쑥해진 제 안색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일단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해. 동생의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너른 들판과 낮은 산등성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사방이 탁 트인 하늘이었어요. 그 익숙한 고향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 무안에서의 생활은 제 지난 세월을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를 괴롭히던 숨막히는 공기도 날카로운 잔소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동생과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맑은 새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고 모자를 눌러 쓰고 공기 좋은 곳에서 동생의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호미질도 서툴고 잡초와 작물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동생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언니, 그걸 뽑으면 어떡해? 동생의 핀잔에 시골 마당이 떠나가라 둘이 마주보며 한참을 깔깔 웃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소리내어 웃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는지 모릅니다. 흙을 만지고 상추를 뜯고 고추를 따며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동안 제 안의 묵은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기죽어 살던 제가 아,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구나 하고 온몸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동생을 따라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마을 분들은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명란이 왔네 하며 제 손을 잡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고 살갑게 불러주는 것도 참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직접 기른 싱싱한 야채로 소박한 상을 차려 동생과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동생에게 그동안 가슴속에 참아왔던 제 속사정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지독한 폭언, 아픈 내게 숨소리도 싫다며 작은 방으로 쫓아내던 일, 그리고 아들 집에서 조차 느껴야 했던 서글픈 소외감까지.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푸념처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둑이 터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동생은 어느 순간부터 제 손을 꼭 맞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언니,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참고만 살았어? 가끔 형부랑 싸우는 일은 있어도 나는 언니가 그냥 잘 사는 줄만 알았지. 예전부터 형부 불같은 성격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사람을 피를 말리는 줄은 진짜 몰랐어. 언니, 우리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그래. 형부 그 못된 성질머리에 언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아마 지금도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는 버티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언니가 조만간 항복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걸. 지금 집에 들어가면 언니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길 바랄 거고 전이랑 똑같이 굴 거야. 아니, 똑같은 게 뭐야. 더하면 더하겠지. 형부 성격 절대 안 변해. 평생을 그러고 독불장군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하겠어? 언니 진짜 잘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형부 눈치 보지 말고 언니 인생 언니가 즐기면서 살아. 바보처럼 참고 살지 좀 마, 제발. 동생이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과 진심 어린 위로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내가 참고 희생해야 가정이 평온하다는 바보 같은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그 가정 안에서 평온했던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이 잠든 후에도 저는 마당에 나와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까맣게 가득 채운 별들을 올려다보며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김명란, 너는 지금 행복하니?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이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따뜻하게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온전히 살 권리가 있어. 더 이상은 참고만 살지 않을 거야. 그 단단하고 강인한 마음의 결심이 마침내 무한의 푸른 밤하늘 아래에서 눈부신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아직 안 들어가셨다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어요. 어머니 왜 안 오시냐고 계속 저희 집에 계시는 거냐고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셨다고. 저는 당연히 진작 집에 들어가신 줄 알았는데.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동생이 가꾼 텃밭이 펼쳐져 있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아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그 집을 나왔던 일, 그리고 이모네 와서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요. 명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날 어머니가 집으로 가신다고 하셔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당연히 엄마가 나오는 게 맞았어. 그리고 명호야, 엄마 할 말이 있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결심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아버지랑 이혼하고 싶어. 긴 세월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정말 지쳤어. 더는 내 아버지 얼굴 보며 참고 살 자신이 없다. 아들은 순간 큰 충격을 받은 듯 침묵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어머니, 그래도 이혼은 주변 시선도 있고 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제가 살아온 그 외롭고 슬펐던 세월을 울먹이며 하나하나 풀어놓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와 함께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다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아들로서 엄마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할게요.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자식의 지지와 인정을 받자 제 아내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에게 결심을 전하자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언니 잘 생각했어. 가서 당당하게 말하고 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틀 뒤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내 할 말을 다 하고 오자.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캐리어 손잡이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을 혼자 집에 두고 2달 넘게 코빼기도 안 비춰?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와. 당신 명훈의 집에서 나와서 어디 간 거야? 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냄새가 났고 빨래 바구니에는 옷가지들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온 집안에 쾌쾌한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2달 동안 혼자 지냈을 남편의 몰골도 후줄근하기 짝이 없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한숨을 쉬며 당황하고 변명하면서 빨리 치울게요 하며 팔을 걷어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말든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요? 그저 삼시세끼 밥 챙겨주는 사람 없어서 찾았겠지. 나 이제 당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애예요? 다 큰 어른이 2달 동안 설거지 하나,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집을 이 꼴로 만들어놨어요? 평생 큰 소리만 치던 남편은 처음 보는 제 단호한 태도에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눈만 끔뻑거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팔을 걷어붙이며 정신 사나우니까 저리 비켜요. 도와줄 거 아니면. 이라고 톡 쏘아붙이고 쌓여있던 설거지와 밀린 빨래를 모두 끝냈습니다. 묵묵히 집안을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눈치를 보며 제 주변을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저녁, 저는 깨끗해진 거실 한가운데로 남편을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야? 우리 나이에 이혼이라니 제정신이야? 동네 창피하게 이혼? 당신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무슨 이혼이야? 네, 저 제정신이에요. 그동안 할 말 다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할 거예요. 내 나이 61, 지금 이혼해도 하나도 안 창피하고 잘 살 자신 있어요. 이혼하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구랑 살든 당신이 상관할 필요 없잖아. 뭐, 당신 바람이라도 난 거야? 네, 당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며 화를 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저에게 남편이 불안한 눈빛으로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딜 나가든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또 사라질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고쳐 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볼일 좀 보고 올게. 나 늦어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느껴지는 남편의 당황한 기색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더 이상 눈치 보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고층 빌딩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상담실에 앉아 변호사와 마주하니 그제야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이것저것 물었지요. 혼인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로 38년째예요. 그동안 계속 전업주부셨고요. 네, 결혼하고 한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 이후에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혼인 기간도 길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신 부부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도입니다.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실까요? 아파트가 현재 시세로 6억 정도 하고요. 2년 전 남편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 예금이 4억쯤 있다고 들었어요. 그 외에 남편이 따로 굴리는 주식이나 다른 자산도 있는데 생활비 받으면서 살았고 경제권은 남편이 꽉 쥐고 있어서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러면 대략 11억에서 12억 사이로 추산되겠네요. 이 정도 규모에서 선생님처럼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가사노동을 전담하신 경우라면 법원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죠.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라며 스스로를 낮추고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법은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눈물 나는 일들을 기여라는 이름으로 떳떳하게 인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날 늦은 밤 남편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불을 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저녁 먹고 일찍 잘 시간이었는데 저를 기다린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슬쩍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잔뜩 찡그리며 악을 썼습니다. 오늘 볼 일이라는 게 이혼 서류 가지고 오는 거였어? 당신 정말 나랑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당신이랑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니고요. 이제 진짜 끝내자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파요. 당신 생활비 더 필요하다고 했지? 그거 내가 더 줄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말을 해야 내가 뭘 고치든 말든 할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답했습니다. 고치고 바뀔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제 와서 고쳐지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더는 한 공간에서 당신 숨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저의 완강하고도 단호한 태도에 평생 당당하기만 했던 남편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루는 아들 명호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풀이 죽어서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며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제 결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긴 혼인 기간 동안 제가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유지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폭넓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6억이라던 아파트가 시세가 더 올라 7억이 되어 있었는데 매각 후 정확히 절반씩 나누기로 했지요. 퇴직금과 예금에서도 제 몫으로 수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평생 제 이름으로 된 돈이라고는
제대로 가져본 적 없던 제가 제 명의의 통장에 억 단위의 숫자가 찍힐 거라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남편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그 역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2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단 한 푼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제 명의로 된 자산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긴 세월 참고 버텨온 대가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니 한편으론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참 씁쓸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마주한 남편은 몰라보게 늙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허망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그 초라한 모습이 어쩐지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보며 슬퍼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내야 할 과거일 뿐이니까요. 저는 주저없이 짐을 싸서 동생이 있는 전라도 무안으로 정식 귀촌을 했습니다. 무안의 양지바른 언덕배기에 작지만 아늑하고 마당이 넓은 저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당 가득 좋아하는 꽃들을 심고 넓은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가꾸며 매일매일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청아한 새소리에 잠을 깨고 낮에는 정직한 흙을 밟으며 땀을 흘리고 저녁에는 동생과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 일상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가끔은 동생과 마당 평상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소소한 재미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느 저녁 텃밭에서 직접 딴 상추를 조용히 다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어요. 화면 너머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손주의 얼굴이 비치자 저도 모르게 활짝 웃음이 터졌습니다. 손주가 화면에 대고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드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잘 지내시죠? 밭일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걸려오는 아들의 안부 전화는 이제 제 삶의 또 다른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끔 남편에게 연락이 와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도 오고요. 그래도 40년 가까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이제 와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슬픔에 빠져 혼자 외롭게 늙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참고 살아온 세월이 길다는 이유로 나만 참으면 가정이 평온해진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익숙해진 고통을 무작정 참고 살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부부란 모름지기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면서 같이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거늘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하고 참고만 사는 노후의 삶은 그 자체로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년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변해야 하고 서로를 온전히 존중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61 아주 건강합니다. 제 지나온 서러운 인생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아낸 제 돈도 든든하게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제 소중한 인생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라는 제 자신만을 위해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제 진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찬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청춘은 안단테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